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여름휴가 갔다 오셨나요? 저요? 예. 아니요, 왜요? 뭐 좀 탄 거 같아가지고. 저 오늘 피부가 좀 태닝 피부죠? 예. 제가 오늘 요즘에 아마존에서 1등하고 있다는 한국의 그 쿠션 있지 않습니까? 예. 티르티르를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가 또 이제 K-뷰티의 K-뷰티. 비결이 뭔지 네. 또 이주호 기자가 취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왔군요. 화장을 해봤습니다. 자, 흑인 화장품으로 유명한 그 티르티르 이야기 저희가 압권 채널을 통해서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저기 갔다 왔어요. 어디 번개장터. 번개장터요? 예, 예. 그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벽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돈 안 보내주고 막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취재를 하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 언젠가 콘텐츠로 또 만드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뜨거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 사실 우리가 텐베거 하지만 우리나라에 텐베거가 있습니다. 우리 이주호 기자가 좋아하는. 네. 전력기기. 자,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 그리고 제가 뭐 엔비디아보다 낫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제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몇 % 주가 올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엔비디아가 제가 팔 때가 250불이었으니까 네. 한 500%? 500%? 400%? 올해 들어서? 네.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는 150% 정도. 왜냐면 작년 초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쵸. 제가 작년에 그쵸. 그거 합치면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올해만 수익률을 따져보면 150%고요. 그럼 현대일렉트릭은 올해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현대일렉트릭은 올해만 300% 올랐습니다. 300%. 와. 엄청나죠? 제가 왜 근데 텐베거라고 썼느냐. 이거 300%면 400어잖아요, 400어. 그쵸. 예, 근데 5년 수익률 따져보면 2700%. 28배. 근데 5년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네. 한 22년 정도를 기준으로 봐도 뭐. 와. 그렇죠. 2021년, 2022년 이때로 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텐베거 수준인데,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과 함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 보시면은 뭐 매출액은 지금 9천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42%, 영업이익은 2천억 원인데 250% 올랐고 그것보다도 지금 이익률 한번 보세요. 이익률. 22.9%. 이거는 와, 제조업이 저렇게 있습니까? 그쵸. 약간 테크 기업들의 이익률 아닙니까? 네. 근데 22.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별로 보더라도 그럼 순익률 봐, 순익률 70%.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컨퍼런스 콜 때 그래서 이익률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초고압 변압기 쪽이었었어요. 근데 초고압 변압기가 이제 우리가 전력기기에 포함되죠. 이 부분도 역시 49% 정도 성장률이 높은데 요즘 들어서 그 관심은 약간 배전기기 쪽으로 좀 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송전은 멀리서 보내는 거고 네. 배전은 멀리서 보낸 걸 받아서 뿌리는 거. 네, 가까이서 보내는 거.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송전은 원거리, 배전은 근거리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결국 그러면 뭐가 변했냐라고 따져보면 요즘에 그러면 전력기기라든지 배전기기라든지 이런 전력기기들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큰 축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잖아요. 예. 근데 결국 이 인공지능 데이터는 되게 오묘하게도 사실 그 소비자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소비자 가까이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소비자들과 가까이 있으려니 발전소와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발전소와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전력 효율성 때문에 사실 발전원이 근처에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태양광 패널을 지으려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예.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을 과잉 공급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 가격이 너무나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태양광 패널로 전력원을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데이터 센터 옆에서 태양광 패널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야 이거 별로 멀리서 안 보내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배전 기기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 배전 기기 쪽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42.9%의 와.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 배전 기기에 대한 그 관심이 높다는 걸 또 증명했던 게 뭐였었냐면 오늘 이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LS 일렉트릭의 주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사실 그 배전기기 쪽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예. 근데 아니 현대 일렉트릭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났는데 왜 니네가 올라? 라고 하는데 결국 이 배전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LS 일렉트릭의 주가에도 좀 반영됐다라고 해석이 할 수 있을 것 LS도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거요? 그 송전 배전 다 하기로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 나라에서 정해줬었거든요. 너는 송전해라, 예. 너는 배전해라 정해져 있어갖고 각자 이거 따로따로 하다가 이게 없어졌는데 원래 하던 거 그냥 해오다가 네. 지금 갑자기 미국에서 시장이 빵 열리니까 송배전을 이제 같이 하더라고요. 모든 회사들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주 상황도 한번 보시죠. 사실 수주 상황이 이게 숫자만 보면은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시장 수주 상황이 19.9%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 중동 시장 수주 상황도 한 3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워낙 많은 수주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고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수주 목표액의 거의 한 61.9%를 이미 달성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주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선별 수주를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주 상황이 낮아진 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왔던 실적이 2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영업이익률이 2022년에 수주 받았던 물량을 토대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점 이후부터 나왔던 수주 물량들 있잖아요. 그때는 워낙 그 수주가 몰아쳤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단가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영업이익률이 그럼 떨어지게 되느냐보다는 영업이익률은 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더 높은 단가로 수주받았던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 3조 3천억 원 정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작년 연간 매출이 2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이 정도 이 정도 실적대로라면 연간 3조 3천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2조 7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이면 매출액 성장률이 1년에 20%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저희가 이 전력기기 제가 처음으로 딱 취재를 했을 때 그 얘기가 뭐였었냐면 중동 지역에서 전력기기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였었어요. 근데 그때 그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취재원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중동 지역은 중동에서의 실적이 있느냐가 굉장히 크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주 실적. 트랙 레코드가 있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동은 이런 전력기기 초고압 전력 그 변압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고 나서 이게 모래바람이 불고 굉장히 과열되잖아요. 그럼 그 날씨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제 수주를 하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그걸 이제 납품을 하게 됐을 때 그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다른 중동 지역들에서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 날씨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중동의 경우에는 사우디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오만, 쿠웨이트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컨콜에서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이 아버지들이 또 중동의 사막바람, 모래바람 힘들게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고생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다녀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뉴스인데요.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 때문에 한국 화주가 배를 못 잡고 있다. 이게 무역협회의 보고서입니다. 4월 중에 중국의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별로 안 좋다라는 인식들은 많이 하실 텐데 수출 물량이 무려 8.7%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수출 단가는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단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약간은 좀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가 수출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내수 부진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13개월 연속 제조업 생산량이 전 산업 생산량을 넘어서, 그러니까 13개월 연속으로 전산업 생산량이 증가를 한 상황에서 네. 부동산 등의 이제 소비 위축 문제 때문에 산업 재고가 16조 7천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재고가 높은 데를 보면 재고 비중을 보면은 품목별로는 자동차 등 운송기기 수출 물량이 30%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가 많이 수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곡물이나 채소류의 어떤 수출 증가량도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률에 기여한 거를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1분기는 마이너스 6.2%였는데 올해는 14.5%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수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참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수출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결국 밀어내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이 이제 저가 수출 밀어내기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배가 우리나라를 안 들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네. 물건을 실어가지고 부산항 들러가지고 네. 미국으로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루트인데 네. 여기서 상하이에서 꽉 채워가지고 가면은 부산항을 패스하고 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주들은 이걸 못 잡게 되는데 주로 중소 화주들이 여기에 타격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물량이 좀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장기 계약을 맺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오고 싶어도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계약 맺어져 있으니까. 근데 건바이 건으로 이제 스팟으로 물량을 떼는 중소화주들 같은 경우는 부산에 아예 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걸 못 싣고 갑니다. 각 돈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못 잡는 상황까지 되고 있고 네. 물론 많은 업체들이 많은 돈을 주면은 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 전에 중국에서 워낙 세게 부르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여기는 부산발 13개 항로 운임의 가중 평균인데요. 한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해 평균 1359에서 올해 7월 4778로 3.5배. 3배 넘게 올랐어요? 예, 3.5배가 올랐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3.8배. 중국이 더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패싱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저가 수출에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 제품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저부가 조금 좀 더 고통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참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네. 막 큰 거, 그렇죠. 막 중심으로 반도체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정작 이런 쪽에서는 좀 중국의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고요. 아까 이제 중국에 그 많이 팔리는 수출하는 거 중에 운송기기, 자동차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글로비스 사장님 한번 모셔갖고 인터뷰 한번 나눠보려고요. 이게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 자동차 운반선 네. 쪽이 호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자동차 운반선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글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해에도 한번 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뭐 자신들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면서 그 다음 가이던스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모셔서 그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늘렸을 때 우리가 좀 사업기에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근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세한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잠깐 얘기 들어봤을 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은 중국 해운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의 이제 카캐리어를 직접 하는 사업체들도 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 BYD라든지 이런 데는 자동차 운반선을 직접 사서 자동차 회사가 그런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 운반선에서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게 자동차를 운반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럼 차 놓고 예. 못 태우고 오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네요. 예. 사실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유럽으로 갔는데 차를 태우고 갔는데
그 유럽에서 차를 또 받아서 태워 올 수는 없잖아요. 뭔가 받아와야죠.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차를 받아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 차를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식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거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받아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네요. 반은 버려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재밌다. 합니다. 재밌네요. 자, 재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거 보시죠. 가성비로 중국 요가 인구를 잡는다. 제시믹스가 텐진의 매장을 오픈했다. 이거 근데 그 홍보 기사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거 그 홍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들고 온 이유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많이 힘든 상태잖아요. 좀 화장품도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감소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가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팔리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수출 물량은 굉장히 늘어나서 잘하고 있긴 한데,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또 석유화학 감소하고 있고, 철강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 못 하는 게 좀 타격이 입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의류 같은 거라도 이런 수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그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그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지금 제시믹스라는 브랜드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제시믹스가 이번에 중국 텐진에 정식 매장을 열고 중국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점하는 지역을 보니까 헝롱광장 리버사이드 66이라고 하는 그 랜드마크 쇼핑몰인데, 이게 텐진을 굉장히 대표하는 쇼핑몰이라고 해요. 그리고 텐진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른 신흥 도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도 지금 요가 인구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요가복 가운데 우리가 1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룰루레몬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룰루레몬의 경우에는 약간 요가복계의 명품이라고 해서 좀 너무 비쌉니다. 이게 땀내고 자주 빨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걸 소비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스판덱스를 입으면 이게 냄새도 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게 좋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가성비가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로 지금 제시믹스가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제시믹스가 이 중국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어페럴 뉴스에서 이 제시믹스가 중국에 1호 매장 문을 열었을 때의 그거를 한번 사진을 찍어줬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쇼핑몰에서 한번 열어주시면, 쇼핑몰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요가를 합니다. 쿠쿠쿠님이 해주셨네요. 중국 애들 태극권 안 하고 요가 하는구나. 근데 요 모델이 사실 그 룰루레몬이 처음 했던 모델이랑 똑같긴 해요. 룰루레몬이 처음에 이제 요가복을 런칭을 하고 그것을 이제 요가복을 많은 분들에게 퍼뜨릴 때, 요가복 자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의류는 그냥 마케팅해서 톱스타 기용해서 홍보하고 입게 만들고 이거였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체험형으로 룰루레몬이 이 요가복을 팔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믹스도 지금 이런 상태로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요가 시장이 연평균 11.6%씩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중국도 지금까지는 소비 성향의 과시형의 소비 성향을 보였었는데, 가성비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요것을 좀 수출에 어떤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텐진의 그 매장에 있는 가격들이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저렴한 것도 아니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좀 진열을 해놨으니 우리나라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직접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들이 판매가 되면 사실 예를 들어서 화승 인터내셔널 이런 곳 있잖아요. OEM, ODM 업체들. 우린 저기지. 뭐야? 효성
효성 쫄쫄이 스판덱스. 그쵸, 스판덱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제시믹스가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중국 내에서 한 만여 개 이상의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YY 스포츠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 그거 아니군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유통 업체군요. YY 스포츠가. 예, 예.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YY 스포츠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통망을 잡고 중국에 진출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가복으로 그 중국에 우리가 사업이 지금 안 좋은 상태잖아요. 예. 요가복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좀 힘들 것 같고 제시믹스가 갈 때 네. 스판덱스를 좀 파는. 스판덱스가 좀 파는. 근데 중국은 진짜 직접 진출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나라인 것 네. 같아요. 진짜 이거에 뭐고 모르겠다 하시면 FNF 뭐 이런데 참 중국에서 장사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보다 싸게 파는 전기차도 나왔다는데 요 얘기는 시청자분들도 댓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전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기차의 미래요? 예, 그럼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한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도 이분은 아예 그 휘발유차를 홍보하기 위한 드라이브 아메리칸 액트란 법안을 주도했었던 네. 전기차 반대론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만 파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뭐 매달 4,5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기부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트럼프 당선에 풀베팅을 하고 있죠. 네. 이걸 두고서 전문가들의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이게 민주당 때 그 오히려 그 GM이라든지 네. 요런 회사들이 뭔가 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꼭 바이든 대통령 간담회에 GM, 포드 이런 데 부르고 일론 머스크 안 불렀다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약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쪽이랑 좀 사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좀 나온 얘기 중에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그 올렸죠. 보조금을 없애세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전기차 회사의 CEO가 한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없애세요. 네. 테슬라에만 도움이 될 겁니다. 없애면요? 예,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가지고서 굉장히 좀 논란들이 많아요. 월가의 전문가들도 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그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보조금 폐지는 테슬라가 업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를 더 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야, 그 전기차는 보조금으로 컸는데 제 발등 찍는 거 아니야? 말은 저렇게 하지만 보조금 좀 받으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는 그 전기차 보조금 주기 전부터 팔렸죠. 팔던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오히려 좀 보조금의 혜택을 좀 많이 받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이게 그 전기차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럼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이 오히려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최소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는 조금 더 늦어질지 몰라도 네. 전기차 시장 자체는 테슬라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시나리오예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테슬라가 미국의 IMV님 그 얘기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경쟁을 해보려고 그랬냐면은 CATL 배터리를 넣으려고 그랬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CATL 배터리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됐었죠. TL 배터리 쓰면은 보조금을 못 받죠.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CATL 배터리 빼고 미국에 있는 배터리 LG엔솔이나 파나소닉 배터리를 써서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보조금이라는 거는 미국 생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 네. 다시 CATL 배터리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혼자 보조금을 못 받으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만 그쵸. 다 같이 보조금을 못 받으면 거기에서 CATL 배터리를 사갖고 오게 되면 배터리 자체에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좀 싸게 할 수 있네? 이런 겁니까? 그리고 바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래 넣었던 거 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넣으면 되니까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겠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기차의 이제 전 경쟁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정답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들이라고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뭐 이런 얘기들 서로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들을 그 시청자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서로들 한번 얘기 나누면서 한번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한 게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사들이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현금 보상, 할부 금리 인하, 차량 가격 인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JD 파워에 따르면 올해 권장 소비자 가격 이상으로 판매된 신차 비율이 16.9%에 불과하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가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 딜러 인센티브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딜러 인센티브 없이 그냥 가격에 팔린 게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딜러 할인 받아갖고 내려갔다라는 거고.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고. 제값 주고 사면 바보네요. 17%에 포함이 되죠. 전 세계 17%에 포함되는 미국에. 미국 17%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상위 17%. 상위 17%. 가격 상위 17%로 산 호구 지수 17% 안에 든다. 네. 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올해 상반기 판매가 가장 많이 하락한 5개 차종 가운데 4종이 또 전기차였답니다. 그래서 쉐보레 블레이저하고 폭스바겐 ID4 SUV. 여기 이거 굉장히 좀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차종인데 네. 뭐 이런 거가 있었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 가격이 내연기관 차량 대비 평균 $1,500 정도 비쌌는데 1년 전에는 $8,400가 비쌌었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500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네요. 네. 물론 이게 뭐 손해 보면서 파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격 차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심지어 포드가 출시한 2022년에 출시했던 F150 라이트닝 전기차 버전은 일반 엔진 모델보다 $5,000가 싸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더 싸요? 예. 이게 원가가 쌀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럼 할인이죠. 할인이면은 적자.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럼 포드가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봐야죠. 네. SK는 어떡하나. 그렇죠. 왜 SK는 어떡합니까? 이 포드 라이트닝 전기차 버전 SK온이 넣는 건데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백가쟁명의 시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청소하자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해석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극단적 해석보다는 그러면 동일 경쟁선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동일 경쟁선상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중 관세 전쟁 중에 중국 배터리를 싸게 수입할까라는 주한사랑님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질문은 아니시겠죠.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를 제가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 나눌 때 거기서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은 전기차에는 관세가 그냥 100% 정도 붙을 거다라고 네. 본다는 거고 현재로서 배터리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가 60% 정도 붙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인산철 배터리하고 미국에서 생산한 그 3원계 배터리의 가격 차가 그 60% 정도 해도 더 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다 시나리오입니다. 네. 시나리오인데 결국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로비를 한다 그러면 뭘 로비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뭐 주냐 안 주냐 이런 거에서 로비를 하고 트럼프가 뭘 선물을 준다. 네. 그 로비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전기차에는 관세를 왕창 때려서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배터리의 관세를 움직이지만 않는다. 움직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조금 더 싼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되는 건데 그럼 거기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말 그대로 그냥 시나리오로 써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그럼 그거 아닐 거면 왜 돈을 굳이 그러니까요. 주냐? 네. 뭐 이런 거를 현재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진짜 그 정권이 변해 봐야 나중에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골드만삭스에서 네이버 웹툰의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죠.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아서 뭐 좀 특이해 갖고 좀 가져오긴 했는데 네이버 웹툰이 2029년까지 연평균 19% 성장할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62달러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20달러 초반 수준이에요. 야, 3배는 간다. 3배? 3배 간다. 그럼 뭐 이게 미국 애들은 세게 질러. 좀 그러니까. 한번 질를 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 뭐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목표 주가가 얼마냐 이것보다도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웹툰이라고 하는 기업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시장,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을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3개의 시장이 있다.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견인할 3가지의 촉매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1,300만 달러 규모의 유료 콘텐츠 시장.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웹툰을 유료로 보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한 게 4,770억 달러 규모의 광고 시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웹툰 보면서 그 주변에 광고 붙일 수 있겠죠. 그게 예. 두 번째고. 그리고 9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 노출 기회 확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숫자를 막 그냥 나열하니까 뭐 뭔가 몇천 하니까 그 크기가 그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1000조 이렇게 되네. 그쵸? 이게 9천억 달러는 1000조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700억 달러도 1000조 단위인데 그거의 절반 가량 되는 거고요. 아까 600조. 그렇죠. 600조, 그리고 700조 되네. 예. 1,300만 달러는 되게 쬐끄만 거예요. 작네요. 그렇죠. 한 그러니까 200조 정도. 여기서 딱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웹툰 봐서 우리가 뭐 몇백 원입니까? 한 번 볼 때마다 600원 이 정도씩 내잖아요. 그걸로 여길 간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가장 큰 시장은 뭐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 노출 기회 확대다. 이게 가장 큰 건데 그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 노출 기회 확대가 뭔데? 뭔데 이렇게 큰데? 오리지널 콘텐츠. 그렇죠. 맞췄어요. IP. 이거 웹툰 엄청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IP.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콘텐츠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네이버 웹툰에서 만들어낸 이 오리지널 콘텐츠가 뭐 예를 들어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영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그 카툰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이버 웹툰의 IP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2차 사업이죠. 이게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야 웹툰 누가 봐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결국 이 IP를 이용해서 어떤 그 부가 사업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냐를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주가가 3배 올라갈 때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라는 예.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5분 남아서 짧게 전해드리면 네. 중국의 반도체 기업 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낯선 뉴스죠. 그러네요. 중국에서 네. 이게 참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YMTC가 마이크론에다가 96단, 128단, 176단, 232단 3D 낸드 플래시 및 네. 일부 DDR5 SDRAM 제품에서 11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중국 기술 위협, 이게 CCT라는 얘기가 있는데 YMTC가 덴마크 컨설팅 회사 스트랜드 컨설트를 상대로 미국에서 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 기술 위협의 YMTC. 그러니까 YMTC는 중국 회사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회사다라고 네. 덴마크 컨설팅 회사가 얘기했더니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YMTC 같은 경우는 그 옛날 빅펀드라고 불리는 중국의 어떤 빅펀드에서 많이 지원을 한 데는 맞아요. 네. 근데 여기가 꽤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낸드 쪽에서는 지금 이게 뭐고 모르겠고 YMTC 낸드 글로벌 수준이다. 낸드 쪽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뭐 애플에도 납품을 하기로 됐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가 지금 이제 미중 분쟁 때문에 여기서 한번 그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마이크론 상대로 소송 걸고 자기네 그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 아니다 이거 명예훼손 걸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약간 좀 공세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얘기는 중국 관영 증권시보
나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반도체 시장에서 좀 하나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중국 가지 말라고 하니까 B20 만들어가지고 간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 네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YMTC는 좀 어떻게든 다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보려고 하는지 여기서 특허 침해 소송 등을 좀 제기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단신 보여드릴게요. 2분기 세계 PC 시장은 3.1% 성장할 것이고 AI PC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AI PC 시장이 커진다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PC보다는 기업용 PC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게다가 요즘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그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뭐 뉴스 요약 같은 거 이런 거 인공지능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기업단에서의 PC가 앞으로 발주가 있고 그 구매가 일어날 때에는 AI 온 디바이스 AI PC가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이게 막 엄청 막 데이터 센터 그런 거 아닌데 네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프로 네. 이런데 퀄컴 칩 넣어가지고 이름 뭐더라? 36 파일럿 코파일럿 플러스 PC. 아, PC 이름이 코파일럿 PC예요? 코파일럿 플러스 PC.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로 NPU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네. 거기서 코파일럿 잘 돌아가게 만든 PC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쵸. 거는 네. 소비자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레노바에도 나오고 뭐 그럴 거래요. 네네. 그래서 그거 조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나 낸드, 디램 이런 것들의 수요가 계속 올라가길 기대하는 바잖아요. 기대하는 그 경로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남았는데요. 대한항공 50대 보잉 오. 신형항공기 50대 30조 원 규모로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꽤 큰 일인데 보면서 그런 생각 들기가 요 상황에 보잉 뭐 요거 하나 있고. 네네. 왜 보잉을? 그러니까 벨 누르면 문 열어준다는 그 벨눌. 버스 타듯이. 하지만 정류장까지는 안 가준다는 뭐 이게 약간 농담인데 네. 이 뉴스를 저걸로 연계해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재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 저거 아시아나항공 네. 합병 관련해서 하게 되면은 분명히 미국 정부에서 네. 이거 저거 그 뭐야 경쟁 문제 때문에 독과점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은 노선을 내놓으라고 할 건데 네. 거기에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건 영원히 확인되지 않을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 합병 소식이 좀 영향을 어차피 사는 거니까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노선 좀 덜 뺏기게. 네네. 그렇습니다. 와, 50대에 30조 원이면 예. 한 대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와. 50대에 3.1조 원 안 되죠. 1조 원 조금 안 되는 예, 거의 예, 가까이 예. 되는 거니까. 예. 자, 좋습니다. 아직 혹시 PD님,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